2024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저는 김혜연, 올해 67입니다.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아래 정원의 낙엽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38년간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죠.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5시에는 학교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큰 솥에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먹을 밥을 책임져야 했어요. 손목은 아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빈 그릇을 가져올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특히 날씬했던 아이가 밥을 잘 먹어서 통통해지면 제가 다 기뻤어요.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맴돕니다. 이 맛을 느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2020년 겨울, 남편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죠. 그때도 이렇게 혼자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혼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남편은 술 좋아하고 고집 세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데 늦잠 자고 저녁에 돌아오면 술 마시고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딸 윤서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한때는 진짜로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죠. 하지만 결국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딸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팠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작아 보이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미안하다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혼 생각 따위 접었죠. 마지막 3년은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2023년 봄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후회는 없었어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윤서가 왔나 봅니다. 요즘 일주일에 2번은 들르거든요. 임신한 지 이제 6개월째예요. 올해 42인 윤서는 결혼 20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기는 가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40 넘어서 무슨 마음이 생긴 건지 아기를 가지겠다고 했어요. 나이 때문인지 생각보다 아기가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번이 넘는 시험관 끝에 어렵게 임신이 되었죠. 윤서가 예전보다 조금 무거워진 발걸음이 거실로 다가와요. 커피를 마실지 물었더니 임신 중이라 물만 달라고 하더군요. 윤서가 소파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습니다. 벌써 제법 나왔어요. 몸은 어떤지, 입덧은 좀 나아졌는지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도 준호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위 이야기네요. TKDNL 준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이라 힘든 건 알지만 요즘 들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어제도 밤 11시 넘어서 왔다면서 피곤하다고 말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임신 중인데 남편이 무심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처음부터 준호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성격이 좀 무뚝뚝하거든요. 윤서랑은 정반대죠. 우리 윤서는 감정 표현이 서툴긴 해도 마음은 여린 아이입니다. 준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봤냐고 물었더니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면서 일이 바쁜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윤서는 어려서부터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아이였거든요. 바쁘면 바쁘다고 미리 얘기라도 하지. 임신한 아내 혼자 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나 봐요. 윤서가 움찔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적응이 안 될 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윤서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거든요. 임신 중인데도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혼자 끓인 저녁을 먹으며 울었던 기억들. 그때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다시 밀려왔죠. 윤서에게 엄마가 젊었을 때도 그랬다면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고 참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어요. 준호도 아빠가 될 사람인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또 한 장 떨어져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겠죠. 윤서의 출산 예정일이 내년 3월이니까 추운 겨울을 넘겨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준호랑 같이 와서 밥 먹자고 했어요. 준호는 바쁠 거라고 하는 윤서에게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한다면서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라고 했죠. 윤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준호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딸의 남편이니까 예의상 대하긴 했지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 가족이 제대로 된 가족이 되도록 도와야겠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저녁 윤서가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윤서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고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들어왔어요. 준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고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죠. 평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준호가 이렇게까지 변한 걸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거실로 들어오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는 준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미간을 찌푸리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치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시키나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며 미역국을 끓였다고 말했는데 준호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무겁게 의자에 앉더라고요. 저는 요즘 인테리어 일이 많이 바쁘다고 들었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윤서가 깜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죠. 피곤해서 그렇다고 사과는 했지만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증상이 그냥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와 제가 시선을 마주쳤을 때 윤서의 눈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어요. 분명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임신으로 예민해진 윤서가 이런 상황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피곤할 리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더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찬 공기가 흘렀어요. 윤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준호 자신도 자기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왜 요즘 그렇게 위축되어 보이는지, 왜 집에서 외로워하는지를. 이런 식이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면서 조금만 뭔가 물어봐도 짜증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신이 임신한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서가 임신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데 남편이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급히 나가보니 준호가 붙박이장 문을 열다가 안에 정리해둔 이불을 바닥에 떨어뜨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이 상황에 비해 너무 과격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이불 하나가 떨어진 것뿐인데 왜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윤서가 황급히 달려와서 괜찮다며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달랬지만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두었다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저렇게 화를 낸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울거나 보채면 어떻게 될까요? 신생아는 밤낮 없이 울고 보채는데 준호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금 진정된 후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유리컵을 건네면서 문득 컵 밑부분에 아주 작은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했죠. 언제 생긴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가느다란 금을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져 결국
컵 전체를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 저 컵과 같은 상태는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균열이 번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을 마시고 난 후 사과의 말을 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예민해졌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생각했죠. 혹시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는 듯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별일 없었다고 대답하며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준호가 먼저 차로 나간 후 윤서가 저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가족 얘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려 한다고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준호의 어린 시절에 무언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의 불안정한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윤서를 집에 보내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그 금간 유리컵을 계속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완전히 깨져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죠. 우리 가족이 지금 저 컵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윤서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준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상태가 정말 괜찮은 건지 반드시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작은 금이 더 벌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며칠 후 오후 윤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나 봐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예전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아서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어요. 윤서가 들어오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것 같았죠. 거실로 들어온 윤서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임신 중인데 이렇게 살이 빠져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예쁜 하얀 접시에 담아내 왔어요. 반달 모양으로 썬 사과 조각들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평소 같으면 윤서가 좋아하며 하나씩 집어먹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놓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윤서의 말을 듣고 보니 준호가 최근에 아이 태명을 지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제안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왜인지 모르게 태명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마치 이름을 지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명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죠. 43년도 더 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81년 가을이었어요. 윤서를 낳기 전에 저도 아이를 하나 잃은 적이 있거든요. 임신 7개월째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산전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뱃속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병원에 급히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때 다음에 또 가질 수 있다며 위로한다고 했지만 저는 몇 달을 밤마다 울었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작은 생명의 느낌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윤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명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진다고,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공포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42이라는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그런 건지 물어보는 윤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불안에 빠져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 고령, 임신이라는 부담감, 남편의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다는 죄책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윤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윤서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줬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11월 날씨가 쌀쌀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차가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분명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43년 넘게 제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윤서에게 털어놓기로요. 엄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주기로 했어요. 윤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그 아이를 보내준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스러운지, 그 후로 윤서를 임신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매일 밤 무사히 태어나기를 기도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고백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만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름이라는 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소중한 증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윤서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태명이라도 불러주면 뱃속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윤서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 표현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43년 넘게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을 말해도 될까 싶어서요. 제가 보낸 그 아이의 이름은 별이라고 불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른 거였거든요. 윤서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아픔이 윤서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접시 위에 사과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하나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모두 나름의 모양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이름 하나가 그 존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뱃속 아이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격려했더니 윤서가 한참을 생각하며 배를 쓰다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이가 봄에 태어날 예정이니까 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봄이라니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름인가요?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찾아오는 봄처럼 이 아이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라고 말해주니 윤서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니 뱃속 아이가 더 실감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윤서와 저는 오랫동안 보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미가 어떤 성격의 아이가 될지, 무엇을 좋아할지, 아빠와 엄마 중 누구를 더 닮을지,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윤서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접시 위의 사과는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윤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씩 집어먹었던 거죠. 마치 보미와도 함께 나누어 먹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회피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윤서와 보미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별이에게 43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도 이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봄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온 마음으로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 문제가 제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별이 때 놓쳤던 것들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녁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윤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받자마자 들려온 윤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또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고,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건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탁되지 않은 빨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빨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폭발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급하게 윤선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거실 탁자 위에 컵이 엎어져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죠. 윤서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준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온몸에 분노가 가득한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금연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한 건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준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며 사과하는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화가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 같았죠. 저는 준호에게 찬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유리컵에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줬는데 컵을 건네면서 또다시 그 작은 금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보다 분명히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의 상태처럼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물을 마시며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셨다고,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처음으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윤서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어서요.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윤서와 뱃속의 보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혹시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남편도 똑같은 증상들을 보였거든요.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두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더니 준호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준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때서야 방에서 윤서가 나왔어요.
준호는 윤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분명히 몸 어디선가 이상 신호가 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전에 정리해뒀던 남편의 의료 기록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진료 카드와 처방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남편의 심장병 초기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화를 자주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잠 못 잔다고 하고, 저는 그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심장병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을 더 키운 거였죠.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절대 남편처럼 되게 두지 않겠다고요. 윤서와 보미를 위해서라도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만약 본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혹시 준호가 아빠처럼 될까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서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리 알았으니까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앉아서 다시 그 유리컵을 바라봤어요. 금이 더 길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남편과 너무나 비슷한 증상들, 그리고 임신 중인 윤서의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서서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지 준호가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윤서가 함께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온종일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오후 3시쯤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뇌 MRI도 찍어봐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어요.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뇌 MRI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심장 다음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서와 준호가 함께 제 집에 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충격이 상당했나 봐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자꾸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픈 건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준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줬어요. 차가웠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너무나 비슷한 증상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윤서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진료 기록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고혈압, 당뇨 의심, 뇌혈관 협착. 준호가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와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문득 남편이 처음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약 좀 먹으면 된다고 하던 그 말이요. 그때 저는 정말 안심했었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진료 기록을 자세히 보니 처음부터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별일 아니라고만 말했던 거예요. 그 후 3년 동안 남편은 혼자서 병과 싸웠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3년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나 미웠고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두었죠. 남편은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술도 계속 마시고 운동도 거부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남편은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 제가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면,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남편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때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을까요? 왜 남편의 말만 믿고 안주했을까요? 아내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준호는 남편과 같은 길을 걷게 할 수 없어요. 숨기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생활 습관도 철저히 바꾸게 해야 해요. 윤서와 보미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정밀 검사가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윤서가 왜 같이 가려고 하시냐고 물어보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혼자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가서 정확하게 들어야겠다고요. 윤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준호한테 말하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금요일에 함께 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가야겠다고 남편도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준호가 한참 조용하더니 알겠다고 동의해 주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못했던 것들을 준호에게는 다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보미가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윤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겠죠. 그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윤서, 준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는데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어요. 윤서도 임신으로 불어난 몸을 이끌고 오느라 힘들어 보였죠. 검사가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손을 비비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남편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배를 쓰다듬으며 보미에게 속삭이듯 뭔가 말하고 있었고 준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MRI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는데 뇌혈관에 협착이 몇 군데 보인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감정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준호의 화와 짜증, 그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던 거죠. 어쩌면 준호 자신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금연, 금주, 식단 관리,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에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남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기에 발견한 거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호 관리에 들어갔어요. 우선 집에 있던 담배를 모두 버리게 하고 금주도 선언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매일 윤선의 집에 가서 직접 요리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윤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배가 아프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벌써 진통이 시작된 건가 싶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더니 배가 단단해지면서 아프고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 준호에게 소리쳤어요. 윤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선은 진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윤서를 진찰하더니 조산 위험이 있다고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윤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윤서와 보미가 무사하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말이에요. 43년 전 별이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지럽다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준호의 혈압을 재봤는데 200이 넘었어요. 너무 높은 수치였죠.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호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기다려야 했어요. 딸은 수술실에, 사위는 응급실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을까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만약 윤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보미는 괜찮을까? 준호는 또 어떻게 될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벽 3시쯤 드디어 윤서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행히 모자 모두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미는 조금 작게 태어났지만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축하한다고, 건강한 아들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첫 손자가 무사히 태어난 거예요. 43년 전 잃었던 별이가 보미가 되어 다시 저희에게 온 것 같았어요. 준호도 혈압이 안정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를 맞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신생아실 앞에 서서 보미를 봤어요.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할머니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니 보미가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요? 준호의 병은 완전히 치료될까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끝없는 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윤서도 무사하고 보미도 건강하고 준호도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요. 생과 사가 엇갈리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서가 깨어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봄이 안 보였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죠. 아주 건강하다고, 우리 봄이가 참 씩씩하다고 말해주니 윤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준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링거를 맡고 있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해줬죠. 사실 준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어젯밤 응급실에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뇌혈관 협착도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만약 어제 조치를 안 했다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오후에 준호가 윤서 병실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나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안정된 것 같았어요. 윤서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윤서도 이제 치료받으면 된다면서 준호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간호사가 보미를 데려왔어요. 첫 수유 시간이었거든요. 준호가 보미를 보며 감탄하더니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보미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미가 눈을 뜨고 아빠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준호의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줬어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2단계, 그리고 뇌혈관 협착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의사는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병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생아실에서 보미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웃으며 보미 목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얼마나 씩씩한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보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참 특별한 때에 태어났구나. 아버지가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어쩌면 보미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준호의 병을 이렇게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니 보미가 울음을 그쳤어요. 마치 제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남편의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43년 전에 접어뒀던 그 기억들을요.
이제는 정말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 정리해서 버렸어요. 오래된 상처와 원망도 함께 버리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죠. 2025년 6월, 봄이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와 봄이는 산후조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도 당뇨와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이 안정되었고요. 제가 매일 윤선의 집에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침에는 준호의 혈당을 체크하고 약 먹는 것도 확인합니다. 식단도 제가 직접 챙겨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준호가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고마워하면서 잘 따라주고 있어요. 준호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아요. 약을 먹고 나니 감정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봄이를 정말 예뻐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봄이를 찾아요. 봄이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아빠 왔다고 말하면서 봄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윤서도 많이 밝아졌어요. 남편이 안정되고 아이도 건강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증상 없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이의 100일 사진을 찍는 날이에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도 함께 찍기로 했어요. 저도 같이 찍자고 해서 3대가 함께 찍는 사진이죠.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걱정만 하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말이에요. 할머니 웃으라고 사진사가 말했을 때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라면서요. 뭘 감사해 하냐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보람이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봄이 왔네요. 우리 집에도 우리 마음에도 봄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작년 가을 낙엽이 떨어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있고 준호가 있고 이제는 봄이까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봄이가 처음으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웃는 건 생후 2달쯤이라고 하는데 우리 봄이가 벌써 웃었다니요. 급히 준비해서 윤선의 집에 갔어요. 봄이가 정말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천사 같은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왔다고 말하니 봄이가 더 환하게 웃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준호도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봄이가 웃는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다나 봐요.
아빠 보고 웃어보라고 재롱을 떨자 보미가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